오늘은 영화 아가씨를 이야기로 요약해 드릴게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조선, 숙희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장무라비 손에 자란 그녀는 일찍이 5살 때부터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할 줄 알았고 가짜 도장 파는 법, 소매치기 기술까지 익히며 자랐어요. 현재는 버려진 조선의 갓난 아이들을 씻기고 먹여서 일본의 부유한 가정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지와라라는 한 껄렁한 백작이 수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수키에게 뭔가를 제안합니다. 돈이 엄청 많은 집안에 히데코라는 한 젊은 아가씨가 자기 후견인인 이모부랑 같이 그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그 히데코라는 아가씨를 꼬셔서 재산을 가로챈 후 정신병원에 넣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수키 네가 그 집에 하녀로 들어가서 내 계획을 도와주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히데코의 폐물이며 명품은 다 너 가지라고. 그런 제안을 해옵니다. 그렇게 후지와라와 짜고 히데코의 재산을 뜯어내 한미천 잡아 조선 땅을 뜨겠다는 포부를 안고 대저택의 하녀로 들어가게 돼요. 후지와라 백작이 추천장을 조작해서 수키를 이 집안의 하녀로 꽂아준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간 첫날 히데코 아가씨를 처음 마주한 수키는 냅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라요. 히데코 아가씨가 사람을 당황시킬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었거든요. 수키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씨, 이 정도로 예쁘면 이렇게 예쁘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 놀라게 시리. 오늘부터 이 저택에서 아름다운 히데코 아가씨의 하녀로 일하게 된 수키는 히데코의 방 바로 맞은편에 딸려있는 아주 작은 방에서 먹고 자며 그녀를 보필하는 일을 맡습니다. 어떤 걸 보필하느냐? 우선 밤마다 악몽을 꾸는 히데코의 곁을 지켜줘요. 히데코가 자다가 깨서 무서우면 자기 침대맡에 있는 종을 딸랑딸랑 울렸는데 그 종소리가 들리면 수키는 얼른 히데코 아가씨의 방으로 가서 그녀의 옆에 누워 함께 잠을 자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하고 어깨를 가볍게 도닥여주기도 합니다. 아기 키우는 거랑 비슷하죠. 또 낮에는 히데코 아가씨의 낭독 연습을 돕기도 해요. 히데코의 이모부는 이 대저택에 엄청나게 커다란 서재를 만들어뒀는데 거기에 아주 많은 책들과 값비싼 골동품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모부는 가끔씩 손님들을 초대해서 히데코를 내세워 책 낭독회를 하고는 그 책을 경매에 붙여 팔곤 했어요. 수키는 히데코가 가는 모든 곳에 다 따라가야 하지만 이 낭독회에 갈 때만큼은 히데코 혼자서 갑니다. 그 낭독회에 가기 전 낭독 연습을 수키가 곁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 앞불싸. 수키는 글을 모릅니다. 까막눈이에요. 이걸 히데코 아가씨에게 들키고는 이대로 그냥 잘리는 건가 싶었지만 히데코는 다행히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글 몰라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나한테 거짓말만 하지 마. 히데코 아가씨의 말에 수키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여요. 히데코는 그런 수키에게 자기가 가진 수많은 폐물과 옷가지, 신발, 장신구들 중에 하나씩을 가끔 그냥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수키는 아가씨를 재우고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목욕시키는 일도 해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얼굴로 막대사탕을 쪽쪽 빨며 뽀얀 알몸으로 목욕탕 안에 앉아 수키를 올려다보는 히데코 아가씨. 수키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지껏 내 손으로 씻기고 입힌 것들 중에 이렇게 예쁜 게 있었나? 수키는 히데코의 입에 손을 넣어서 뾰족한 이를 갈아주기도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입맛을 다셔요. 하얗고 가녀린 히데코를 보며 수키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 나아가서는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죠. 지금 아가씨한테 반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키는 히데코가 후지와라 백작의 꼬임에 넘어가도록 옆에서 철저히 상황을 만들고 도와야 했어요. 수키는 후지와라 백작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히데코 아가씨는 남자가 가까이 와서 가슴을 만져도 뭘 하자는지 모를 쑥맥이에요. 후지와라는 이런 수키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사인을 줄 테니까 그러면 히데코랑 자기랑 둘만 있을 수 있게 상황을 좀 만들어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후지와라 백작은 가끔씩 이 대저택에 방문해서 히데코 아가씨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해요. 수키를 통해 히데코에게 예쁘고 화려한 귀걸이 선물을 전달하기도 해요. 수키는 귀걸이를 받고는 예쁘다고 좋아하면서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에 대보는 히데코를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아이고, 후지와라한테 홀랑 넘어가서 재산 다 뺏기고 정신병원으로 가면 이게 다 내 차지가 될 물건들인데 이 딱한 것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이렇게 히데코가 계속 신경이 쓰이지만 수키는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을 잊으면 안 되겠죠? 후지와라가 히데코에게 작업을 거는 걸 지켜보면서 속으로는 웩이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히데코에게 막 멘트를 칩니다. 백장님 오시고부터는 아가씨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두 분 진짜 잘 어울리세요. 그렇게 옆에서 계속 부추기면서도 막상 계획한 대로 히데코랑 후지와라가 조금 잘 돼가는 듯 하자 수키는 골이 났어요. 우연히 부끄러워하는 히데코에게 후지와라가 스킨십을 하는 걸 보고는 그날 내내 신경질을 냅니다. 이 모순된 수키의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요? 후지와라 백작과 히데코 아가씨의 스킨십을 목격한 그날 밤, 히데코가 오늘도 자다 말고 악몽을 꾸고는 깨어나서 종을 땡땡땡땡 막 치는데 골이 잔뜩 나서 삐쳐있던 수키는 그 요란한 종소리를 듣고도 모르는 척 아가씨에게 얼른 뛰어가 주지 않습니다. 땡땡땡땡땡땡땡. 하지만 결국 멈추지 않는 종소리에 쿵쾅대며 히데코의 방문을 확 열어서 치는데 히데코 아가씨도 수키한테 뾰로퉁하게 한 소리를 해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잠들어? 오늘 나 혼자 화장 지우고 옷 갈아입고 다 했잖아. 오늘 밤에 왠지 악몽 꿀 것 같아. 여기서 같이 자. 수키는 이미 이만큼 나온 채로 히데코 아가씨의 침대로 들어가서 나란히 눕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수키에게 히데코가 말을 걸어요. 있잖아, 후지와라 백장님이 나한테 청혼하셨다? 이모부가 집을 비우신 틈을 타서 같이 달아나자고 하셔. 어떡하지? 근데 난 좀 무서워. 수키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히데코한테 후지와라 백장님이랑 같이 도망가세요 하고 꼬드겨야 되잖아요? 근데 진심이 아니라 그런지 말투가 자기도 모르게 막 퉁명스럽게 튀어나옵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그렇게 친절하신 분인데. 히데코는 조심스럽게 수키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하면 밤에 말이야. 남자가 바라는 게 뭐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난 나이만 먹었지 엄마도 없고. 이 얘기를 듣고 수키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순진한 아가씨한테 기술 몇 가지만 알려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는 확 돌아 누워서 히데코 아가씨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히데코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호기심 어린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수키가 이끄는 대로 열정적으로 따라가요. 히데코는 계속해서 백장님도 이렇게 하고 싶으실까? 이렇게 해주실까? 하고 묻고 수키는 거기에다 대고 네, 백장님도 이러고 싶으실 거예요 라고 대답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나눕니다. 이때부터 수키는 더욱 혼란스러워해요. 어느 날은 후지와라 백작이 히데코와 둘이 있게 저 방 밖으로 좀 나가 있으라고 대놓고 말을 하는데도 반항하면서 안 나가요. 자신이 나간 사이에 후지와라가 아가씨를 건드릴까봐 못 나가는 거죠. 이쯤 되니까 후지와라도 좀 당황을 합니다. 뭐야 지금 얘는 왜 계획대로 안 하고 뻗팅기는 거야 싶겠죠. 결국 후지와라는 수키를 따로 불러내서 막 따집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수키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히데코 아가씨한테 본인이 홀딱 빠지는 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치만 후지와라한테 뭐라고 변명은 해야 했기에 수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데코 아가씨 너무 몰아붙이지 말어. 너무 몰아붙이면 마음을 꼭 닫아버릴지도 모른다고. 어찌저찌 이렇게 핑계를 대긴 했는데 수키는 다시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날 밤 잠자기 전 히데코 아가씨의 발을 마사지 해주면서 수키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아가씨는 운이 참 좋으세요. 아가씨를 사랑하는 남자가 아가씨를 지켜줄 힘까지 가졌잖아요. 아가씨는 제일 멀리 가본 게 고작 뒷동산이시죠? 더 넓은 세상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작이랑 같이 도망가시라 이거죠. 히데코는 수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아. 너만 같이 있어주면. 수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아가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오늘 수키는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돈을 벌겠다는 그 애초의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왔잖아요. 눈을 질끈 감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아가씨,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히데코는 계속 망설입니다. 난 잘 모르겠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건지. 넌 내가 그분하고 결혼하면 좋겠어? 수키는 다시 한번 힘주어 몰아붙여요. 아가씨는 후지와라 백작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히데코는 얼굴이 벌개져서 화를 잔뜩 내며 수키의 뺨을 짝 때려버립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한 대를 더 짝 때려요. 히데코는 또 왜 이러는 걸까요? 히데코는 결국 후지와라의 청혼을 받아들였다고 수키에게 말해줍니다. 대신 후지와라랑 같이 도망갈 때 수키도 데려가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히데코의 이모부가 집을 비우던 날 후지와라, 히데코, 그리고 수키 이 세 사람은 함께 도망을 칩니다. 이들은 큰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가서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어느 깊은 산속에 있는 한적한 절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후지와라와 히데코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자 두 사람은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수키는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고작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방에는 부부가 된 후지와라와 히데코가 또 다른 쪽 방에는 수키가 묵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옆방에서 히데코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수키는 괴로운 마음을 꾹꾹 누르며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처연하게 노래를 불러요. 다음 날, 날이 밝고 수키는 얼른 히데코의 방문을 열어보는데요. 후지와라 백작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히데코 혼자만 있었어요. 그리고 히데코가 자고 일어난 하얀 이불에는 빨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수키. 그런 수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후지와라는 미친 듯이 빠르게 계획을 실행시키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을 치르자마자 바로 어디론가 떠나서 일주일 동안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데요. 히데코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러 간 거죠. 그렇게 후지와라는 피도 눈물도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난 후 그는 계획대로 히데코를 미친 여자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정신병원 관계자들이 찾아옵니다. 후지와라뿐만 아니라 수키 역시 히데코 아가씨를 가까이서 모시고 있던 하녀로서 그들에게 증언을 해야 했는데요. 히데코 아가씨의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는 병원 관계자의 질문에 수키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합니다. 아가씨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으로 차를 타고 가는 세 사람. 수키는 마음이 복잡한 듯 히데코 아가씨를 연신 애처롭게 쳐다봅니다. 이윽고 이들은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정신병원인지 감옥인지 모를 삼엄한 분위기. 이 병원은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병원 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는 수키와 히데코. 그런데 포옹이 끝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관계자들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히데코가 아닌 수키의 팔을 꽉 잡고 병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수키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아가씨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히데코 아가씨는 저분이라고요. 악다구니를 쓰는 수키를 바라보며 히데코가 말합니다. 아휴, 우리 아가씨는 아직도 자기가 조선의 하녀인 줄 착각하고 계세요. 그분이 히데코 아가씨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후지와라.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후지와라가 히데코랑 짜고 수키를 정신병원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사람들에게는 수키가 히데코 아가씨고 히데코가 하녀라고 속인 거죠. 그렇게 병원으로 끌려 들어가는 수키를 뒤로 하고 후지와라와 히데코는 마주보며 서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키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가씨가 쑥맥이 아니고 내가 쑥맥이었구나. 실제로 히데코는 수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쑥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영악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히데코는 어릴 적부터 엄마가 없었죠. 그래서 이모랑 이모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이모부가 사실은 완전히 정신 나간 도라입니다. 정상이 아니었어요. 희귀한 서적을 모아놓은 서재에 손님들을 불러놓고 낭독회를 연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야한 소설을 낭독하는 거였습니다. 늙은 놈, 젊은 놈, 멀쩡한 놈 할 거 없이 부자 남성들이 이 저택을 찾는 건 바로 이 소설을 젊은 여자가 야릇하고 맛깔나게 읽어주는 걸 듣기 위해서였어요. 히데코가 어릴 때에는 이모가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모부는 자기 아내를 시켜서 남자들 앞에서 그 이상한 소설들을 낭독하게 시켰던 거죠. 이모는 이걸 견디다 못해 고통스러워하다가 스스로 그 마당에 있는 큰 나무에 목을 매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이모가 떠난 후 히데코는 이모부와 둘이 남게 되죠. 그리고 히데코가 이모가 하던 그 낭독을 대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독회에 갈 때는 수키를 데려가지 않고 꼭 혼자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낭독회에 후지와라가 들락거리기 시작하면서 히데코를 눈여겨보게 됐던 거죠. 히데코는 단순히 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에서 묘사한 그 노골적인 성행위 자세를 직접 남자들 앞에서 시연해 보이기도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보고, 듣고, 말하고, 직접 그 행위까지 해보였던 히데코가 과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숙맥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지, 야릇한 분위기는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소리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더 잘 알고 있었겠죠. 전문가 수준으로요. 아무튼 후지와라가 이런 히데코에게 접근해서 한탕 해먹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 처음에는 수키 없이 그냥 혼자서 계속 낭독회에 갈 때마다 추파를 던지면서 작업을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날 후지와라는 몰래 히데코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히데코 아가씨, 사실은 제가 당신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도망가 혼인을 하고는 재산을 가로채고 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사랑을 얻어내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저하고 연애 대신 거래를 합시다. 저하고 혼인을 올리되 그건 자유를 향한 결혼이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가씨를 구해내고 당신을 이모부 손에서 벗어나게 해드릴게요. 대신 그 후에 깔끔하게 각자 살고 재산은 저랑 나눕시다. 사실 히데코의 이모부는 히데코랑 나중에 혼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어여쁘게 자란 히데코에게 더러운 마음을 품은 건 물론이고 그녀의 재산까지 가로챌 계획으로요. 그런 변태 같은 영감탱이에게서 자신을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오는 후지와라. 히데코는 영민하게 머리를 굴려서 그 제안을 수락하고는 몇 가지를 역제안합니다. 이모부는 제가 어디로 도망치든 절 기어코 찾아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녀로 쓸만한 애를 하나 구해주세요.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애로요. 그리고 그 애를 제 이름으로 정신병원에 집어넣기로 해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애초에 후지와라와 히데코의 계약으로 인해서 수키가 이 대저택에 하녀로 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이 저택의 하녀는 집에 오신 손님하고 놀아나면 쫓겨난다라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후지와라가 이전에 있던 아가씨의 하녀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관계를 갖고 그렇게 쫓겨난 전 하녀의 자리에 수키가 들어오게 된 거였죠. 후지와라는 히데코에게 이렇게 귀띔을 해줍니다. 수키 앞에서 일부러 좋은 폐물들 슬쩍슬쩍 보여주시고 몇 개 선물해주기도 하세요. 걔가 어릴 때부터 워낙 가난하게 자란 애라서 그런 걸 보면 눈이 홀딱 더 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히데코가 수키한테 그런 장신구랑 폐물 같은 걸 가끔 보여주고 선물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키는 자기가 후지와라 백작이랑 짜고 히데코 아가씨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후지와라가 히데코 아가씨랑 짜고 수키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후지와라랑 그렇게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있던 히데코 아가씨도 뭔가 수키와의 관계에서 이상한 느낌을 감지해요. 묘하게 설레고 떨리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후지와라랑 스킨십을 할 때마다 수키가 막 화가 나서 쿵쾅거리는 모습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기억하시죠?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게 되잖아요. 백장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돼? 이렇게 히데코가 순진한 척 물어보다가 시작됐던 그날 밤의 관계. 그날 사실 수키는 자기가 히데코 아가씨한테 한 수 가르쳐주겠다고 나섰던 건데 관계 도중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타고나셨나 봐요 하고 외치거든요. 타고난 게 아니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강제로 수많은 야한 소설들을 읽으면서 훈련이 되었던 거겠죠. 이렇게 후지와라와 짜고 수키를 속여먹으려던 히데코의 마음에도 변동이 생겨버립니다. 계획대로 놀아나는 수키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현타가 와버린 히데코.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후지와라하고 아무리 가짜일지언정 결혼하기도 너무 싫고 오히려 가짜로 대하려고 하던 수키에게 진짜 마음이 생겨버린 그런 상황.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고민만 거듭하던 히데코는 결국 이모가 목을 매서 세상을 떠났던 그 나무로 자기도 기어 올라가요. 그렇게 줄을 매고 손을 놓아버리는데 아가씨 제가 다 잘못했어요. 죽지 마세요 하면서 뛰어나온 수키.
수키는 필사적으로 공중에 뜬 히데코의 다리를 받쳐 들어 올립니다. 히데코가 조용히 아래를 쳐다보며 물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수키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계획을 고백합니다. 후지와라 백장님하고 짜고 아가씨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놈이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아가씨를 정신병원에 넣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히데코는 순진하게 모든 계획을 불어버리는 수키를 보며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수키야, 내가 걱정돼? 난 네가 걱정돼. 넌 네가 우리를 속인 줄 알지? 속은 건 너야. 내가 수키가 되고 네가 히데코가 되어서 우리가 널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어. 내가 그 새끼하고 짠 거야. 미안해하진 않을게. 너도 내 등 쳐먹으려고 했으니까. 자, 등장인물들이 서로서로 너무 솔직하죠? 다 서로 등 쳐먹으려고 했다가 사실은 내가 너를 이렇게 등 쳐먹으려고 했단다 하면서 계획을 서로 다 말해버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 누가 의리를 지키고 누가 배신을 당하게 될까요? 후지와라와 수키, 히데코가 같이 도망을 치잖아요. 이때 수키랑 히데코 아가씨가 집을 나서기 전에 히데코가 수키를 서재로 데려가서 이제까지 자기가 어떤 낭독을 해왔던 건지 다 보여주고 다 말해줍니다. 남자들 앞에서 내가 이런 걸 낭독하며 살아왔다고. 분노에 찬 수키는 히데코의 이모부가 모은 모든 값비싼 책들을 다 갈갈이 찢어서 물에 담가버립니다. 그렇게 서재를 엉망진창으로 다 망가뜨려 놓고 나서 히데코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서 같이 도망을 친 거죠. 이 이후에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기억하시죠? 후지와라와 히데코가 혼인을 하고 수키가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히데코는 결국 수키를 버리고 후지와라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근데 이 이야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등장인물들이 속을 때 관객들도 계속 같이 속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끝까지 지켜보시죠. 이렇게 졸지에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수키. 그 안에서 밥을 먹다 말고 이런 씨발 하면서 욕을 내뱉으며 막 미친 듯이 웃습니다. 수키가 진짜로 조금 미쳐가는 걸까요? 그런데 수키가 병원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병원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수키는 그 틈을 타서 미리 숨겨왔었던 뾰족한 바늘로 발에 채워졌던 족쇄를 풀고 도망쳐 나와요. 수키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히데코랑 후지와라에게 복수를 하러 갈까요? 한편 히데코는 후지와라의 방으로 가서 사랑을 나누자고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와인에다가 약을 탔어요. 애초에 히데코를 진짜 좋아한 게 아니고 그냥 그녀랑 거래를 한 것이었을 뿐인 후지와라. 하지만 함께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히데코를 좋아하게 된 그는 어여쁜 히데코의 유혹에 홀딱 넘어갑니다. 그렇게 너무 흥분을 해서 냅다 히데코한테 막 키스를 하려고 달겨들 뿐 히데코가 가져온 와인을 마시진 않는데요. 히데코는 아이씨 어쩔 수 없다 하고 결심을 한 듯 약을 탄 와인을 자기가 한 모금 마시고는 후지와라에게 막 키스를 하면서 그에게 먹여버립니다. 그리고 잔뜩 흥분했던 후지와라는 잠시 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몽롱한 잠에 빠지게 돼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후지와라가 눈을 비비면서 깨어나는데 눈앞에 히데코는 온데간데 없고 웬 자객 둘이 칼을 차고 앉아 있습니다. 당황하는 후지와라. 자객들은 그를 붙잡아 어디론가 데려가는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마차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히데코와 그녀의 이모부가 살고 있던 그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 망가져버린 서재를 보고 눈이 반쯤 돌아서 살기등등해져 있는 히데코의 이모부가 있었어요. 자객들은 히데코가 쓴 편지와 함께 후지와라를 그 이모부에게 넘깁니다. 그 이모부는 편지를 펼쳐보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모부, 제가 보낸 선물은 잘 받으셨나요? 히데코 드림. 그렇습니다. 히데코가 후지와라를 배신하고 그를 이모부한테 보내버린 거였죠. 사실 후지와라와의 계약은 이제 끝났고 이모부로부터 도망치는 계획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래를 마치고 그냥 각자 갈 길을 가면 되는 건데 히데코는 왜 굳이 후지와라한테 이 정도로 엿먹일 방법을 찾은 걸까요? 수키를 정신병원에 넣은 후에 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히데코가 후지와라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수키한테 미안한 감정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때 후지와라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전혀 없는데요. 이 동네에서는 순진한 건 죄거든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수키를 대신에 복수를 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후지와라는 살려두면 또 어디에 붙어서 다시 히데코한테 접근해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는 그런 놈이었기 때문에 이모부한테 보내면 못해도 최소 신체 어디 한 군데 못 쓰게 되거나 죽거나 할 걸 아니까 보낸 것 같습니다. 히데코의 이모부는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죠. 후지와라의 손가락들을 막 절단해버립니다. 거시기도 잘라버리려고 하면서 막 고문을 해요. 그리고 이 변태 이모부는 괴로워하는 후지와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조카 히데코하고의 첫날 밤은 어땠는가? 자세히 얘기 좀 해보게. 느낌이 어떻던가? 그의 반응은 어떻던가? 어디부터 만졌나? 미친 것 같죠? 후지와라는 그에게 말을 해줄 듯 말 듯 애를 태우면서 담배 하나만 물면 생각이 날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요.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환장한 히데코의 이모부는 결박되어 있는 후지와라에게 담배를 물려줍니다. 후지와라는 천천히 담배 연기를 공중으로 후 뱉으면서 말해요. 감히 말하건대 그렇게 황홀한 첫날 밤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후지와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히데코는 애초에 그에게 단 한 번도 몸을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키가 옆방에 있으니까 연기를 하겠다고 일부러 가짜 신음소리를 냈던 것이고 이불에 있는 피는 손을 베서 낸 피였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히데코의 이모부는 점점 더 애가 타서 후지와라를 닥달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라니까. 조금만 더. 후지와라는 뜸을 들이며 담배 한 대를 다 태우고는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건 담배가 아니고 순이요. 기화되었을 때 독성이 제일 강해지지. 그렇게 히데코의 이모부는 후지와라가 공중으로 후 내뱉은 그 독성 물질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픽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물질을 스스로 피운 후지와라도 당연히 사망했어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내 거시기는 지키고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히데코의 이모부가 후지와라를 고문하면서 막 거시기를 자르는 신용까지 하고 협박을 했었거든요. 자, 그럼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수키는 어떻게 됐을까요? 후지와라를 이모부에게 보낸 후 히데코는 또 뭘 하고 있을까요? 히데코는 바로 수키에게 달려갑니다. 둘은 서로를 꽉 끌어안으며 재회했어요. 아마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날 밤 둘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죠. 둘은 여권을 위조하고 수키는 곱게 차려입고 히데코는 남장을 한 채 신혼부부인 척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갑니다. 배 안에 마련된 최고급 방 안에서 수키와 히데코는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 두 여인의 모습 뒤로 바다 위에 떠있는 밝은 달을 보여주며 영화 아가씨는 끝이 납니다. 제가 그동안 영화에서 봤던 그 어떠한 남녀 간의 배드씬보다도 이 아가씨에 나왔던 여성 간의 배드씬이 제일 야하고 아름답고 숨막혔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실제로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영화관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숨도 못 쉬고 이러면서 다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봤고. 그 남녀 간의 배드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섬세한 떨림이라든가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래서 진짜 가슴 졸이고 막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는 보면서 관객들이 계속 뒤통수를 맞게 되죠. 되게 즐겁게 뒤통수를 맞게 돼요. 너무 재밌거든요. 반전이. 처음에는 후지와라랑 수키가 한 팀인 줄 알고 그 다음에는 후지와라하고 히데코가 한 팀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히데코와 수키가 한 팀이 되었다. 뭔가 돈으로 엮이고 어떤 더러운 욕심이 낀 그런 관계보다 진짜 순수하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찐으로 남았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히데코의 이모부 역할을 조진웅 씨가 하는데 되게 깔끔하고 카리스마 있는 역할도 잘 어울리지만 아주 더러운 변태 같은 역할도 찰떡같이 연기를 해내시더라고요. 김태리 씨와 김민희 씨의 연기도 진짜 대단했고 이 후지와라 역할은 하정우 씨가 했었죠. 그 특유의 능글맞은 그 느낌 역시 명불허전으로 잘 살려내셨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영화 제가 아껴두고 있었던 영화인데 오늘 드디어 요약해서 들려드리게 됐네요.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양이가 지금 너무 귀엽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양이 보여드리는 거 은근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우 뿌듯합니다. 우리 귀여운 고양이 뱃살 실컷 홀로로로로 보시고요. 발도 한번 홀로로로, 얼굴도 홀로로로로 보시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